투자를 하다 보면 을에 듣게 되는 격언이나 속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언이나 속설들이 여러분들의 투자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매입은 천천히, 매도는 신속하게 하라. 달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등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격언과 속설이 난무합니다. 그중 어떤 것이 우리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될까요? 모두가 그럴듯하고 사실인 듯한데 어떤 말을 믿어야 할까요? 혹시라도 잘못된 속설로 인해 투자를 망치지는 않을까요? 모든 투자자가 주가에 노심초사합니다. 책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은 왜 대다수의 투자자가 시장에서 돈을 잃는가에 대해 17가지 미신을 통해 흥미있게 이야기를 펼칩니다. 저자는 워런 버핏의 스승이자 위대한 투자자로 알려진 필립 피셔의 아들 켄 피셔로 그 역시 운영자산이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피셔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이자 회장 겸 CEO입니다. 켄 피셔는 행동경제학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메시지 이면에는 근시안적 손실 회피, 인과에 대한 착각, 확증 편향 등 행동 경제학의 핵심 개념들이 녹아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들 진실이라 믿고 있는 시장에 떠도는 미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진행하고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2020년 3월 중순, 즉 팬데믹 발표로 인해 아찔해진 상황에서 지금은 약세장이 아니라 조정장이며 사야 할 때라고 외쳤습니다. 왜 모두가 위험하다고 이야기한 그 상황에서 피셔 인베스트먼트는 사야 할 때라고 외쳤을까요? 주식시장은 우리의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질문을 던지고 데이터를 통해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 절차를 통해 조정장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럼 책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 중 제가 중요하다고 느낀 2가지 미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채권의 변동성이 낮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요즘 끝없이 오를 것만 같았던 미국 증시도 이 채권의 변동성 때문에 출렁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절매에 대해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손절매가 정말 좋은 방법일까요? 우선 첫 번째 미신입니다.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할까요? 사람들은 채권이 상당히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가격도 변동성이 생각보다 큰데요.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데요. 연간 단위로 보면 채권의 금리가 오르내림에 따라 채권 가격도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해에 따라서는 채권의 수익률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미국 국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론 주식이 채권보다 변동성이 큽니다. 다만 1년에서 5년 기준으로 좀 짧게 봤을 때입니다. 이것을 20년, 30년 단위로 늘리면 이야기는 달라지는데요.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식 100%의 표준 편차가 극적으로 감소하여 채권 100%의 표준 편차와 거의 같아지게 됩니다. 30년 기준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커져 주식 100%의 평균 표준 편차가 채권 100%의 표준 편차보다 낮았습니다. 장기적으로 갈수록 주식이 채권에 비해 변동성이 절반인데도 수익률은 훨씬 높았는데요. 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에서는 대개 주식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크며 흔히 채권보다 훨씬 큽니다. 심리적으로 이런 변동성을 참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단기 변동성에 놀라서는 안 되는데요. 금융이론에서는 이를 당연한 현상으로 간주합니다.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채권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더 높은 변동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의 연단위 평균 변동성이 매우 낮다면 주식의 수익률도 채권처럼 낮을 겁니다. 그러나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주식은 채권보다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자주 들어본 말이 아니겠지만 과거 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장기적으로는 주식의 변동성이 채권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익률은 주식이 더 높았죠.
왜 워런 버핏이 10년 동안 보유할 주식이 아니면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제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되도 않는 종목으로 장기 투자한다고 성공하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장기적인 안목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다음으로 두 번째 미신입니다. 손절매는 정말 손실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손절매는 명칭부터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손실을 막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손절매는 손실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금과 거래 비용만 높이는 경향이 있죠. 게다가 손실을 막을 때보다 이익을 막을 때가 더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돈을 날리는 기법이 바로 손절매다. 이 값비싼 미신에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은 손절매가 폭락에서 오는 대량 손실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해서 손절매 기준에 도달하면 주식을 무조건 파는데요. 손절매가 효과가 있다면 모든 전문가가 손절매를 사용할 겁니다. 손절매가 하락 위험을 제한하여 이익을 높여준다면 이는 펀드 매니저들이 꿈꾸는 기법이겠죠. 물론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틀림없이 손절매를 권유할 겁니다. 손절매는 매매 횟수를 늘려주기 때문에 매매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직원들에게는 손절매가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손절매는 영업직원에게만 이로운 기법일 뿐 고객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계 표준위험 고지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과거 실적이 미래 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굳이 손절매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절매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20이라는 숫자가 마음에 들어서 20% 손실 나면 손절매 하겠다고 정해봅니다. 하지만 20%가 하락해서 주식을 팔고 난 뒤 그 주식이 더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오를지의 확률은 반반입니다. 손절매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주식은 왜 20% 하락했을까? 시장 전체가 조정을 20% 받으면서 이 주식도 그만큼 하락한 것일까? 시장에서는 매년 한 번 정도 조정이 일어납니다. 어떤 종목이 전체 시장과 함께 하락한다면 그것은 그 종목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때에는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거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뿐이죠. 이 때문에 시장이 반등해 신고가를 기록할 때 손절매한 사람은 결국 닭 쫓던 개의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사들이겠다고 다짐할지 모르지만 이런 말은 허튼 소리에 불과합니다. 자동으로 팔아버린 종목을 무슨 근거로 다시 사들일 수 있을까요? 그 종목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확실히 알 수 있다면 손절매 따위는 처음부터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사람은 워런 버핏보다 더 부자가 되어 있겠죠. 쉽게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5만원에 산 삼성전자 주식이 10만원으로 떡상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친구 영희가 10만원에 산 삼성전자가 곧 20% 떡락해서 8만원이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과 영희 둘 다 이 종목을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영희만 팔면 될까요? 영희에게는 20% 하락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아직 60%나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영희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뜻인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것이 손절매의 문제입니다. 그냥이라는 말 외에는 마땅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은 전략이 아니죠. 손절매가 손실을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수익을 놓칠 가능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만 확실히 늘릴 뿐이죠. 오늘은 책 주식시장의 17가지 미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자 켄 피셔는 성공 투자의 3분의 2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고 3분의 1은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석처럼 여겨지던 기존의 생각들에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17가지 미신 중 2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다루었는데요. 나머지 15가지 미신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